네, 뭐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중에 문화예술계는 또 어쩌면 가장 힘들었고 또 생존을 위한 너무 잔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경제, 사회, 문화, 이 삶을 구성하는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뽑자고 한다면 언택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면 관계는 단절이 됐고 또 언택트 문화는 확산이 되었지만 문화예술계는 창작과 문화 향유를 지속하기 위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공연, 전시, 화상교육 등 이 온라인상 대중과의 만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때 진행됐던 많은 사업 중 직접적인 대중과의 소통이 많았던 온라인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소속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운영 방식의 시범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VR, AR 등 IT 기술들을 활용한 교육들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었지만 단지 호기심에서 끝나고 대중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대중의 온라인 교육 수요가 선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교육 키트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가상 공간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통해 낮 시간의 여가 생활이나 외부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입원 환자 등 새로운 고객층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은 단순히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혼합형이라는 점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교육 내용을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술 분야는 더욱 온라인과 대면 교육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이 필요합니다. 강의 수업 이후 이동하여 작가 작업실이나 미술관에서 여럿이 의견을 나누고 작품에 몰입할 때 예술의 마력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가를 온라인으로 만나 영감을 받고 대면 수업에서 나만의 작품을 창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린이, 학생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시 일상을 회복하며 예전과 같은 방식, 내용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블렌디드 러닝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0년 전에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QR코드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까지 대중화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의 빠른 변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익숙한 온라인 환경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런 대중의 눈높이를 우리가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대면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같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 제공자 그리고 교육 수요자가 스스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화가 된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예술 교육은 그 누구나 원하는 때에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 토크 콘서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술 교육을 말하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지윤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앞서 세 분의 말씀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네,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연장은 막을 내리고 또 전시회는 문을 닫고 또 예술인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우리는 일상에서 예술을 잃어버렸죠. 지금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또 겨울이 다가오면서 7차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여기서 추구를 또 했는데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바로 비대면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문화를 문화예술교육계에서도 활용을 해서 지금 온라인 예술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 온라인 예술교육 좀 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해보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같이 해주시는 전문가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에 계시는 최건호 수석 디자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시죠. 장재훈 음악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도혜 경기문화재단 학예의 연구사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말인데도 이렇게 함께 직접 나와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세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또 손을 들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행사는 경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좀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또 소개도 좀 더 자세히 드리고 또 이분들이 현재 온라인 예술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양정무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서양 미술사를 가르치고 계시고 미술사학자시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이제 가끔 할 때 코로나19 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달리 예술 같은 경우는 사실 실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실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걸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예술은 뭐 대면 교육이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갑자기 전환하면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고 놓친 것도 많지만 뭐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예술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갔는데요. 참고로 이제 제가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원래 설립 취지부터 콘서바토리형 교육, 1대1 대면 교육, 그리고 제가 속한 미술원 같은 경우에는 공방 교육, 실습 교육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의 문제가 이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것도 사실이지만 청년 예술가에게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과 연습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폐쇄되면서 교육에서의 위기도 있었지만 작가들이 작업하고 연습하는 공간까지도 뭐 오랫동안 뭐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술에서 창작의 위기까지도 왔다고 저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온 것도 더 사실이고요. 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도 굉장히 원래는 이 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이런 수업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방송 환경 속에서 강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준비해온 이런 자료들을 학생과 공유할 수 있을까? 되더라고요. 급하면 다 되죠. 다 네. 되고 많은 것들을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옛날에는 하라고 해도 안 됐지만 이번에는 많은 것들을 좀 배워왔는데요.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뭐 미술원 소속 교수이지만 음악원 뭐 바이올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은 이 또 온라인 플랫폼도 음질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더 이제 섬세하게 고르고 뭐 배경 음악 소거하는 법, 뭐 그러니까 소음 같은 것들이 차단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더 활용하고 공유하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 방법도 또 새롭게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됐고요. 미술에 있어서도 사실은 미디어 환경, 컴퓨터 온라인 베이스로 하는 작업하는 작가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작가들은 지금 이 뭐 아무래도 이 뭐 온택트 교육에 있어서 적응력이 훨씬 좀 높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부분 우리가 예술 특히 미술 얘기하면은 몸 쓰는 거잖아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판화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범위가 네.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채워나갈 수 있는지 이것들은 뭐 결국은 대면 비대면과 결합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조화롭게 가는지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비대면 문화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 대신 이제 또 판화라든지 이걸 좀 더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이거를 포용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최건우 박사님은 지금 삼성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의 수석 디자이너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그 외에도 뭐 미술관 디지털 뭐 미디어 프로젝트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건가요? 거기에도 자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좀 정확히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왜 삼성전자 디자이너가 와 있지?라고 좀 전 좋아요.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사실 삼성전자의 디자이너로 일하기 전부터도 미술관의 디지털 컨설턴트로 일을 했어요. 결국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사용자가 됐건 미술관의 관람객이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능성의 붓이잖아요. 그것들을 이용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 처음 웹사이트가 들어왔을 때 뮤지엄을 어떻게 웹사이트에 옮길 것인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들어왔네? 그러면 뮤지엄의 그 거대한 뮤지엄을 이 작은 스마트폰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이런 연구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삼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가 들어왔는데 삼성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보여줄 수 있지? 혹은 이런 비대면 시절에 삼성 예전 같으면 막 큰 전시회를 만들고 매장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없네. 사용자들한테 그럼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많이 궁금증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그냥 받기만 하고 네, 상당히 많은 이제 이걸 어떻게 더 잘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또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맞습니다. 하셨군요. 잘 팔아야 되고 잘 보여줘야 네네네. 되고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재훈님은 이제 음악가시고 핑거 스타일 기타리스트라고 네. 하셨어요. 기타는 원래 핑거로 치는 거 아닌가요? 초크로 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이제 보통 피아노라는 악기를 생각을 하면은 반주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연주 음악, 그러니까 독주 음악으로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타라는 악기는 유독 방송에서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주를 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는 모습을 대중분들께서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주용 악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기타로도 독주 연주 음악을 할 수 있고, 그 연주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들을 활용해서 뭐 기타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베이스적인 요소, 드럼적인 요소, 피아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나의 기타로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음악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핑거스타일 기타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기로서 이 독자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제 네. 그런 것을 훨씬 더 이렇게 좀 강조를 했다라는 말씀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게 제 생각엔 공연계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버티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비대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공연 쪽에서도 완전히 행사나 이런 공연 섭외라든가 이런 게 다 완전히 끊겼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주로 이렇게 커넥을 해주는 섭외 관련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보통 전화가 오면은 섭외에 대한 요청을 하면서 전화 시작을 하는데 전화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직 음악 하시죠?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3팀 정도를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음악을 안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힘들었군요. 네, 그 정도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 물론 모든 예술계가 다 힘들었겠지만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설 수 있는 무대라든가 설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거는? 저는 오히려 온라인 쪽을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결국은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핸드폰, 태블릿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시도하지 않을까,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유튜브 이쪽에 좀 더 치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더 많이 올리고 연주 영상을 더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좀 잘 되기는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좀 풀리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조금씩 생기고 있고
이런저런 연주 부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연주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고 해서 그냥 마냥 주저앉지 않고 그렇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뭐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또 꽤 나름 잘 됐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또 그걸 발판을 해서 더 그렇죠. 좋은 공연 기회를 많이 얻게 됐다라는 말씀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박도혜 학예사님은 보통 이제 학생이라든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술 교육을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19가 딱 시작이 되면서 거의 뭐 기회가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작가 기반의 예술교육 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네네.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의 그런 대면 교육이 모두 중단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가들과 함께 이 예술 교육을 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 공간에서 단순히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온라인 교육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온라인의 특성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의 작품 기반의 뭐 교육 영상에서부터 온라인에 또 익명성의 특징이 있고 또 표현이 조금 더 자유로운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좀 예술 교육에 좀 녹여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수다형 예술 교육까지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와 다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코로나19로 해서 일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향유하고 있었던 예술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도 우리께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술이라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이런 질문 드리기 뭐한데 정말 최고로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예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양정모 교수님.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거는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아, 이거 많이는 못 드려요. 네. 제가 4시까지 달릴 수도 있는데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예, 그 예술에 대한 뭐 많은 정의가 있지만 아마 뭐 저도 여기 아마 계신 분 모두 동감하실 텐데 가장 인간이 인간다울 때 예술할 때 이거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좀 원로 작가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미술가인데요. 그분이 왜 미술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좀 짓궂으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너는 꼭 커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약간 반항심이 들어서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술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약간 희화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거는 비경제적인 활동. 아니 주변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안 그러세요? 누가 만약에 자제분이 미술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이게 소위 말하면 사회에서 인싸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렸습니다. 말렸어요. 네. 예, 저희 고마워요, 작가들이 지금. 미술을 하는데요, 말렸어요, 제가. 그래서 뭐 저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눈높이로 쓸모 있는 것만 활동을 한다면 인류가 과연 진보했을까? 인간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교류하고 표현하고 실천해내는데 지금 당장 그것이 쓸모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우리를 결국 그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현상에 머물게 하는 거는 우리 기준으로 쓸모 있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특히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 그 인간의 어떤 교류나 희망을 놓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예술이라는 세계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리어 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술의 가치를 더 발견하고 그런 시기가
지난 또 돌이켜 보면 3년이 아니었는가. 예술이 없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황량하고 삶의 빛이 잃어갔는지, 단순히 이게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삶에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게 예술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참고로 저는 뭐 쓸모가 없어서 말렸던 건 아니고요. 저는 전혀 그와 상관없이 그냥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었죠. 아,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말리긴 했는데 지금 아주 해피하게 지금 본인의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은 예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멋있는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수님이 이미 멋있는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전 더 이상 멋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어떤 걸 할 때 전시를 가거나 친구들과 얘기할 때 예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나만의 하나의 잣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저의 그냥 막연한 기준일 수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저는 예술을 되게 일상 속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그 경계가 애매할 때 제 나름의 질문은 우리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야, 나 명동에 어디 가야 되는데 하고 약도를 그려주는 것과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결국 이 사회와 나와 관계에서 어떤 나만의 렌즈가 있나, 나만의 사회로는 시선이 있냐 없냐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가 수많은 예술과 비슷한 활동들을 하지만 자기가 정말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의 속에서 사회에 대한 자기의 인식이 들어가고, 그것을 어떠한 결과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술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결국에는 예술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거에서는 각각 개인의 얼마나 그 사고와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기에 대한 사회에 대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그래 좀 예술이라고 전 최소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의 수석 디자이너님이십니다.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하시네요. 역시. 네. 자, 우리 장재훈님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술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뭐 예술은 무엇일까요? 그 음악가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우문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사실 4시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각자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를 왜 좋아해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가사가 내 이야기 같다.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고 이래가지고 이 노래가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모두가 각자가 똑같은 큰 틀 안에서 살아가지만, 뭐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한 뒤에 취업을 한 뒤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똑같지만, 그 안에서의 세밀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무슨 추억을 쌓았는가는 각자가 다 다른 추억을 쌓았을 테고, 그 추억들을 누군가에게는 회상을 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 중에 하나가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다들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바쁜데, 그 바쁜 와중에도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혹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상상을 하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에 세상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여유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유를 잠깐이나마 가질 수 있는, 출근 시간에 음악을 잠깐 듣는다든가, 퇴근할 때 자동차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조금이나마 그런 잠깐의 여유, 상상, 회상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촉진제 같은 느낌이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음악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동물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동물하고 굉장히 다른 점인데, 이제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뭐 능력도 점점 잃어가게 되고 시간도 잃어가게 되고 하는데, 그래도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림 한 점을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잠시 몇 분이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술이 되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도희 학예사님께서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예술 교육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사실 이제 그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함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모습, 이런 것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야, 이 예술이 일상에 이런 것을 갖다 주는구나. 뭐 좀 약간 벅찬 경험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일단은 예술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면서, 예술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일상의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우리의 시각과 이렇게 생각을 더해서 예술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를 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주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던 사례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A4 용지 박스예요. 네, 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거. 네, 그렇죠. 저는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쳤는데 한 학생이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A4 용지를 갑자기 가지고 오더니 저 애니메이션 제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이 생각이 또 정리가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익숙한 일상의 공간에서 주체적으로 좀 예술의 소재를 찾아서 작품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우리의 손과 어떤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예술적인 작품, 예술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술이 뭐 일상이 된다면 뭐 우리는 주변 우리의 그런 오감을 통해서 주변을 인지하고 또 주변을 또 차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고 뭐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건호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님께서는 사실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하신다고 그 자문도 많이 하시고 또 그 프로젝트 활동도 하셨는데 이런 걸 많이 보셨겠어요. 그래서 예술로 인해서 일상도 바뀌고 우리 사회 환경도 바뀌고. 네. 네, 맞습니다. 실제 뭐 예술이 당장은 어떻게 보면 좀 쓸모없는 느낌이 솔직히 좀 있긴 해요. 당장 왜 돈도 그러세요? 안 우리 아들 되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장장인데 그 정말 그 순간에 지나고 나면 우리가 너무 가까이 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예술이 실제적으로 정말 돈을 벌어주기도 하고 도시를 재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박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A4 박스에 새로운 용도를 찾아줬잖아요. 희귀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실제 이런 예술은 우리의 상상력을 넓게 펼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도시의 변화까지도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좀 예시를 한번 보면서 저도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브라질 다들 굉장히 멋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사실 브라질의 리오 뭔가 카니발의 도시고 굉장히 신나는 그쵸. 도시일 거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지역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서 굉장히 상류층이 사는 도시와 파벨라라 그래서 굉장히 우범지대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시 아이들은 딱 태어나면 꿈이 두 가지래요. 갱단이 되거나 운이 좋으면 축구 선수가 되거나. 그런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도시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은 생산할 수 있고 자기가 볼 수 있는 세상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에 있는 한 예술가 듀오가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벽화를 그리게 했어요. 물론 동네 주민들도 함께 그렸고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어색했어요.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붓을 든다라는 사실이. 근데 한 마을이 그렇게 붓을 들고 도시를 계속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도시 전체에 명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범죄율은 약 25%로 낮춰지고 이 파벨라라는 지역이 관광객들한테는 무조건 우범지대예요. 론리 플래닛 절대 네. 가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런 벽화들이 있으면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다 화가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예술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은 단지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 도시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음악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그래서 이제 빈민촌 아이들에게 뭐 악기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음악 연주를 하면서 시스테마였던가요?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죠. 두다멜도 거기서 이제 나온 출신이라고. LA 지금 그 오케스트라에 지금 교향악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두다멜도 거기 출신이다 해서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참 예술이 쓸모없다 그러시고 당장은 돈이 안 된다고 쓸모없지만. 하시지만은 이 사회를 바꾸는 힘까지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 알 수가 있는데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을? 예, 일상과 관련된 뭐 미술 하면 저는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가장 특징이 평범하다거든요. 예, 제가 오늘 저를 소개하실 때 김지훈 박사님이 서양미술사학자라고 소개했는데
서양 미술사학자 또 미술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제일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세요? 저도 그거 많이 예, 여쭤봤어요. 그런 거 많이 듣는데 요즘엔 저 일관적이에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 그림에 뭐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꽂혀갖고 열심히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긴 주인공이 없어요. 그림 속에. 그리고 만약에 풍경화를 그려도 풍경화에 뭐 이렇게 두드러진 게 없어요.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고 동네 뒷산 그린 것 같고 너무나 그냥 잔잔한 그런 그림들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쉬고 있거나 뭐 우유를 따르거나 그런 그림들을 옛날에 보면은 이게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이 정도였는데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일상이 멈춰버리는 그 순간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자신들의 주변에 세세한 관심을 갖고 관찰한 이유는 그것들이 얼마만큼 위대했는지 사실 그 시대 네덜란드는 굉장한 치열한 그렇죠. 역사를 굉장히 살았기 잘 때문에 살았죠. 그리고 도리어 그 치열한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상적인 그림을 그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더 몰입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마 또 우리나라도 뭐 그런 화가들 우리가 뭐 우리 국민 화가 중에서 뭐 박수근 화가들 그림 보면은 그냥 시골 장날의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일하는 모습 평범한 모습들인데 그것도 정말 우리들이 그 여러 그 뭐 전쟁과 뭐 분단 그리고 여러 도시 이런 곳에서 황폐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작가가 자기가 고유하게 생각했던 한국인의 삶들을 철저히 정형화시키고 안정화시켜서 만든 그림인 게 아닌가. 뭐 만약에 저에게 지난 3년 동안 미술 보는 시각이 바뀐 게 어떤 거라면은 바로 그런 과거의 일상을 그린 소위 우리가 말하면 뭐 장르화라고 해서 뭐 풍속화 이런 그림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평범함이 정말 어떠한 진정성과 사회적 그 고민 속에서 나왔는지 다시 인식하게 좀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뭐 너무 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일상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 그래서 정말 안녕과 평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뭐 많이 느끼게 됐고 저에 대한 저희 경우도 이렇게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회를 바꾸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문화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요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자라든지 뭐 그냥 비대면으로 하는 게 대면보다 훨씬 더 편한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편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예술 교육에서도 이 비대면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했어요. 뭐 궁여지책이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술 교육에 비대면을 도입을 해서 온라인 예술 교육을 했을 때 아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경우 실제로 이제 뭐 강단에 서면서 학생을 가리키다가 갑자기 비대면 온택트로 전환해 갖고 그거에 이제 적응하는데 꽤 많은 조금 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제가 얻은 가장 큰 그 소득은 이 온택트 교육을 통해서 이거 좀 별로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출석률이 높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어떤 순간에도 일단은 출석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그냥 뭐 그렇죠. 예. 그냥 클릭해 들어가면 제일 좋은 돼요. 거는 노트북으로 딱 정자를 해서 네. 앞에 서서 저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뭐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이거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어떤 뭐 코믹하게 그 시험 문제를 내 갖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어떤 강사님이 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첫날 수업 시간에 한 행동 1, 2, 3, 4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저런 걸 물어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저도 뭐 그때 뭐 이런 생각을 했게 되지만 수업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같이 우리가 그 시간을 공유하고 거기서 물론 뭐 수업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들을 이런 문제의식 같은 것들은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수업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해 나가는 공동체적인 사고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말 이런 얘기하자. 졸더라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더라도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업률이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기쁘셨구나. 저는 굉장히 좋고 이 비대면 교육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조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 교실이 비대면 대면을 혼합하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울링 같은 것도 잘 생기고 저는 어떻게든지 지금도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에게 뭐 줌이라도 보이스라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다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교실 물론 많은 예산이 또 추가되겠지만 스마트 교실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비대면 하면서 이거 정말 제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쓴 건데 해외 전문가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뉴욕하고 하려면 시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새벽에서 일어나서 막 그쵸. 강의해야 되고 뭐 네. 이래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오려면은 그렇죠. 비행기표에다가 뭐 호텔비에다가 또 공항에 모시러 나가야 되고 그쵸. 들어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물론 그 대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지만 그래도 뭐 서희 해당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풀로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 과정에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해외 교류를 하려면은 같은 시간대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좋다. 만약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일본이 아무래도 수월하고 남반부에 있으면은 오스트레일리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거의 같은 저희 지금 이 시간에 호주에 있는 전문가랑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느낌 때문에 제 주변에서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대학을 한국에서 네네.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고요. 네. 꼭 학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코스웍 같은 거라든지 만약에 이런 뭐 특강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가 생긴 것도 네. 사실이고요.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해외에 있는 모든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니까 국내에서 학위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뭐 앞으로 미래 예술 교육의 한 측면을 확실히 체득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경계나 국경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점 예.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고 출석률이 좋다라는 점을 굉장히 이제 꼽아 주셨는데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다니시니까 왠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요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라고.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제 예술 교육 이런 건 또 어떻게 또 발전이 될지도 궁금한데 사례가 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반가우면서도 저는 가끔 요즘 이런 질문을 굉장히 저에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살짝 가끔은 갸우뚱한 게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 요즘 나온 말인데 과연 이 메타버스가 지금 나온 개념일까라는 저는 스스로 질문을 먼저 해요.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요새 유행하면서 이제 뭐 나오는 예시가 뭐 네이버의 제페토, 미국의 네네. 로블록스 이런 걸 맞아요. 얘기하는데 전 좀 너무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각자 방 꾸미는 것도 사실 메타버스였던 그쵸. 것 같고요. 저도 동의해요. 맞죠? 그리고 그 전에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도토리. 이 미술계에서도 사실 이 메타버스 비슷한 애가 유행할 때가 있어요. 2000년대 후반에 웹이 발전하면서 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해서 거기에 막 구겐하임이 거기에 뭐 세컨드 라이프의 제2 분소를 열었다고 해서 엄청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글에서 이런 약간 그 구글의 옛날 막 스트리트뷰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구글이 전 세계 유명한 미술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스트리트뷰를 찍고 그 컬렉션들을 다 소장했었던 것들이에요. 그중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대형 박물관의 사례예요. 이런 것처럼 대형 박물관에 가지 않고서도 내가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대형 박물관의 컬렉션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지난 한 10년간 꾸준히 있어 왔던 사례들인데 그렇다면 왜 지금 갑자기 다시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고 있을까? 묻는다면 저 역시나도 이 코비드 19 이후에 그러니까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시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미술관들이 예를 들어서 뭐 리움이라든가 그런 미술관들이 거기를 한다라든가 국내의 작은 갤러리들도 한동안 이제 미술관들이 문을 닫았을 때 그 컬렉션을 여러 가지 그냥 플랫폼 속에 옮기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교육으로 가기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솔직히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힐링 동산인데 이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이게 사실 뭐냐면 제페토에서 요새 국립중앙박물관 방가사유상 굉장히 핫한 유물이잖아요.
제페토의 그런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젊은 사용자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방가사회상 같이 셀카도 찍고 그 안에서 요가하는 사진도 찍고 뭐 게임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진 않았어요. 이런 미술관의 지평을 넓혀주고 저변을 넓혀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과연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되고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은 조금은 그래서 조금 그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메타버스 박물관, 뭐 버추얼 뮤지엄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공안대로 사실은 활용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교육으로 가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뭐 가서 직접 볼 수만 있다면은 그걸 더 아직은 선호를 하죠. 직접 봤을 때 느끼는 감동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느끼는 것은 대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을 마주했을 때 그 작가와의 어떤 교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갖고서는 이제 저의 아바타 같은 것이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있기는 해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디지털 시대 요새 애들 하는 게임만 보세요. 네. 온갖 캐릭터들이랑 인터랙션하고 맞아요. 막 미션도 수행하고 변신도 하고 그런 할 수 있는 기술이 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 그 수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은 뮤지엄들은 구글 방금 보여줬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가상의 공간에 갔지만 그 작품을 그냥 봤다. 그 이상의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지금 제페토에서도 방가사회상과 셀카를 찍는다. 이 이상에서 우리가 사실 이 툴을 통해서 방가사회상의 뭐 더 역사를 알아본다라든가 큐레이터 선생님과 뭐 예를 들어 대화를 한다라든가 더 많은 가능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약간 제가 감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저 인강 듣는 느낌 아시죠? 그냥 네. 인강이 사실 온라인 교육의 뭐 바람직한 모습은 사실 아니잖아요. 약간 그 거리를 좀 좁혀준다는 면은 장점이지만 결국에 그냥 강의실 안 가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온라인을 통한 예술 교육이 더 잘 되려면 그것들이 줄 수 있는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그 인터랙션이라든가 거리의 한계를 극복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온라인의 이런 환경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 온라인 예술 교육에 대해서 말한다거든요.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사례는 없나요? 예, 물론 긍정적인 사례만 제가 너무 약간 부정적이라고 사실 이 가능성들을 저는 막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러한 좋은 수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적극 활용해서 더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오늘의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을 보여드려야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방향은 좀 지향하고 우리가 좀 지향하는 방향은 네. 이 메타버스나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네네. 즐겁게 활용하자입니다. 아까 전자는 지양하고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방향. 근데 그걸 좀 보여주시죠. 지향할 수 있는 케이스로 제가 하나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전시였어요.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했던 전시인데요. 제목이 클릭이에요. 클릭. 네, 그리고 옆에 영어 제목을 보면은 크라우드 큐레이티드 익스비션이라고 해서 이게 약 2008년도에 거의 약간 미술계에 굉장히 화제가 된 전시였는데 여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또 학예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기존에 약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은 사실 학예사 선생님들이 막 지난 몇 달간 리서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막 자료도 엄청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전시도 중요하겠지만 이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전시는 어떤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의 변화하는 양상들을 미술관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명의 그런 작가들한테 브루클린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게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있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 혹시 어디 살아? 수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권선구도 있고 다른 구도 있잖아요. 자기의 구를 밝히고 자기가 미술에 대한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게 나의 지역을 어떤 식으로 대변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대변하는지를 각자 이야기를 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제 미술관 전시장 안에 그런 스토리와 함께 전시를 했고 그 사용자들을 하나의 이 전시의 같은 공동의 큐레이터로 초청을 해서 함께 이 전시를 보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 생각난 게 요즘 우리 아이들 크리에이션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잖아요. 다들 요즘 꿈 얘기하면 다 유튜브 하는 거 꿈이잖아요. 다 영상 올리고 틱톡 올리고 하는 것처럼 모든 미술관의 교육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교육을 받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떤 흔히 뭐 에듀케이트 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미술관에서 자신의 지식을 러닝할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툴들 이 미술관에 당장 오지 않더라도
그때 자기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자기가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실제 미술관이라는 공간이나 어떤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볼 수 있게 한다면은 그들을 좀 더 이런 미술관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데려올 수 있고 스스로도 배움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기를 좀 한번 사례를 좀 좋은 걸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8년에 시도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코로나 훨씬 전에 사실은 시도가 된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이 크라우드 큐레이션이라든가 이런 크라우드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교육이라든가 전시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하다못해 경기문화재단, 저희 오늘 콘서트잖아요. 경기문화재단에서도 경기도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작품에 사람들이 직접 태그라고 하죠. 요새 해시태그 유행하잖아요. 네네. 인스타그램처럼 태그를 달아서 그 태그 정보들을 모아서 실제 전시를 하는 작업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해서 막 너무 막 화려하고 멋있고 막 3D로 뛰어다니는 것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건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우리의 그런 관람객들 하나의 안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해야 돼. 맨날 헷갈려요.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제 받아들인다기보다 이렇게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런 것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 동네에 자기의 추억이 담긴 곳들 사진을 찍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는 큐레이터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술적인 창작 능력이 있거나 또 뛰어난 사람들은 여기서 또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런 거는 정말 굉장히 괜찮은 좀 해볼 만한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미술계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음악계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술 활동은 이제 음악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추진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는 치과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봐요. 영상 같은 건데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장재훈님께서 싱크룸 합주라는 것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준다고 하셔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보통 만약에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뭐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뭔가 흥얼흥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도 그 노래를 듣고 같이 흥이 올라서 그 박자에 맞춰서 같이 똑같은 박자로 흥얼흥얼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 흥얼하고 저 사람이 부르는 걸 들으면은 박자가 어긋나게 들려요. 예, 왜냐면은 여기에서 저쪽으로 소리가 가고 거기에서 다시 소리가 돌아오는 데까지의 지연 시간, 저희 쪽에서는 레이턴시라고 부르는데 그 레이턴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둘의 박자가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미묘한 그 약간 예, 예. 뜨는 공간이 있군요, 시간이. 사실 미묘하다라고 하면은 뭐 뮤지션들만 알 수 있는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지금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실험을 해보면은 뭐 따따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따따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개념이 되는 거고 대부분의 뭐 옛날부터 사용되는 통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현재는 뭐 디스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이런 오디오적인 레이턴시 자체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실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적인 합을 맞춰야 되는 합주라는 부분에서는 그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박자를 맞춰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노래를 늦게 들리게 되니까 그러면 합주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2020년 6월쯤에 일본 야마사에서 싱크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지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짧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재밌는 거 갖고 왔다고 하면서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합주를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게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처음 보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유튜버 이제 조매력이라는 유튜버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것들을 활용한 합주 이런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합주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싱크룸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들은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미리 한 파트를 연주를 하고 거기다 입히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레이턴시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해놓고 그 레코드가 되면은 거기다 또 다시 입히고 그래서 이제 한 곡을 완성을 했는데 이제는 그 걱정을 하지 않고도 거의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싱크룸이라는 것이 나왔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얘기만 들으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들어봐야죠. 네, 연주를 이제 들어봐야 돼서 오늘 이제 싱크룸 합주를 이제 직접 보여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같이 하실 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분들이신지. 일단 그러면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네네. 소개를 드리도록 할까요?